저희 15주년인데요. 문학에서 295회는 우리 보영쌤께서 프로젝트 헤일메리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의미 있는 회차에 발제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발제를 생각하고 이렇게 본 게 아니어가지고 줄거리 같은 거 이제 따로 이렇게 뭔가 좀 체크를 안 해놨죠. 저도 이제 오디오북 장장 20시간짜리 오디오북을 너무 재밌게 이렇게 들었는데, 요새 오디오북을 아까 박감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밀리의 서재에 성우가 읽어줘가지고 저도 막 오디오북 팬인데, 아무튼 읽고 어떤 줄거리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막 메모를 하고 그게 아니어가지고 지민아이한테 좀 정리해달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몇 가지가 막 틀리게 그거 아니잖아 하다가 에잇 그냥 이제 그 전자책을 사가지고 몇몇 부분만 보면서 해가지고 막 사실 내용이 막 충실하게 되어 있진 않은데, 그냥 미리 얘기를 하면은 그런 이제 과학적인 개연성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고, 그거는 또 관심 있으신 분들, 뭐 헤일메리의 과학 어디까지 사실인가, 뭐 가능성 있는가, 그런 거 유튜브 많을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참고를 하시고, 저는 그냥 뭐 SF 작품에 더 그냥 같이 나눌 수 있는 얘기들, 그런 거 중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뭘로 했을까? 나중에 제목을 나중에 적었어요. 뭔가 할 만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제목을 이제 우리는 얼마나 협력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얼마나 함께할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얘기로 정했습니다. 처음에 일단 이 작가를 찾아봤는데, 그 앤디 위어라는 사람이고, 마션도 되게 유명한 영화죠. 이걸 보고 나니까 마션도 보고 싶더라고요. 마션은 화성 얘기고 아르테미스는 달 얘기더라고요. 프로젝트 헤일메리는 이제 지구에서 우주선이 출발하는 그런 얘기죠. 이 사람이 보니까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도 일을 했대요. 프로젝트 헤일메리는 미국에서도 되게 인기 있었던 책이고, 한국에서는 말하자면 영화가 나오고 이렇게 역주행을 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영화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좋아하는 장르의 영화는 아닌데, 친구랑 영화 보러 가자 그래서 그냥 1등인 거 보러 가자 이랬는데, 그게 보게 됐는데, 이제 저는 뭐가 되게 흥미로웠냐 하면은, 영화를 보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책에 저걸 어떻게 묘사해놨을까, 로키의 모습이랄까, 우주선의 그 모습이랄까, 저런 걸 책이 실제 어떻게 묘사했을까, 이거가 되게 궁금했고, 책을 읽으면 그걸 들으면서 그런 걸 상상을 하면서 모양을 상상하면서 들었는데, 그래 정말 쉽진 않았습니다. 줄거리 먼저 얘기하면은, 일단 제목이 프로젝트 헤일메리인데, 헤일메리라는 말이 미식축구 용어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성모송을 말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주 낮은 성공을 바라고 이렇게 롱패스 하는 거, 그다음에 농구할 때도 일단 마지막에 던져버리는 거, 그거를 이제 헤일메리 슛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 자체가 지구가 거의 인류가 망할 위기인 거잖아요. 그때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 하고 던지는 프로젝트여서 프로젝트 헤일메리라고 이제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은, 이제 작사라고 그래야 되나, 일본의 우주항공국, 거기서 페트로바 문제라는 걸 발견했는데, 태양이 어두워지는 것과 동일한 속도로 페트로바선이 밝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 모를 그 페트로바선이 태양에서 에너지를 훔쳐간다. 근데 태양에서 에너지 훔쳐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겠어요. 이제 우리는 태양빛 덕분에 살고 있는데 지구의 기온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빙하기, 그러니까 지금 기후 온난화를 걱정하는 시대에 이제 갑자기 지구 온도가 쫙 내려가는 이제 빙하기를 걱정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아크라이트라는 게 생기는데, 미 유럽연합 이제 그 주요 국가들이 비용을 마련해서 금성으로 무인 우주선을 발사해서 페트로바선의 머로 되어 있는 샘플을 수집을 해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한편 저 이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 스트라크라는 여성이 그 유엔을 통해서 모든 자원과 법적 권한을 이제 위임받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헤일메리가 발족을 하게 되어서, 스트라크는 여기 뭐 등장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살인을 해도 면책이 되는, 전 세계 모든 룰과 뭐 규정들을 그냥 본인이 다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전권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유엔이 인정한 전권 대상.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주인공인 그레이스 선생님이 합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분자생물학자였고,
중학교 과학 선생님, 괴짜 과학 선생님인데 거의 강제 진집이 되죠. 헬리콥터에 태워져 가지고 그 바다 위에 있는 항공모함 그 연구 기지로 강제 진집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요 페트로바 프로젝트 아크라이트 무인 우주선이 가지고 온 샘플이 먼지를 찾아내는 건데 이게 되게 놀라운 일인 게 외계 미생물임을 발견을 해요. 알아내게 됩니다. 가지고 온 게 그냥 어떤 물질이 아니라 생명체인 거죠. 그리고 그 생명체에 아스트로파지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아스트로파지가 커지면서 태양 에너지를 먹고 있는 거죠. 그 아스트로파지를 배양까지 하게 됩니다. 아스트로파지는 좀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원인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하다 보니까는 태양계가 다 이 페트로바 선이 보여요. 그러니까 태양 그 주변이 다 이제 빛을 잃어가고 있는 건데, 우리는 지금 태양계에 살고 있잖아요. 우주 안에 태양이라는 개, 안드로메다 개가 있고, 뭐 우리가 잘 들어본 여러 항성계가 있는 건데 그 중에 타우세티 개, 그러니까 또 하나의 태양계인 거죠. 거기가 아스트로파지에 감염되지 않았던 걸 이제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12만년 떨어졌으니까 이제 12년 걸리죠. 빛의 속도로 가서. 거기는 왜 아스트로파지가 감염되지 않았을까? 거기 가서 뭔가 이걸 이제 찾아내면은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헤일베리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게 지구가 이대로 가면은 27년 안에 지구 인구의 절반이 죽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그런 좀 비극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보내게 되죠. 근데 연료를 뒤에도 좀 나오는데 연료를 아스트로파지를 연료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 연료가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까지는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타우세티로 3명의 승조원을 태운 그러니까 타우세티로 헤일베리호가 가는데 거기에 딱 3명이 타고 돌아오는 편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자산특공대 같은 그런 것들을 보내는 거죠.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나는 돌아가지 못한다는 걸 알고 영화에는 그런 장면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가기 전에 소설 좀 제일 재밌는 인상적인 장면이 이 3명한테 가기 전에 그레이스 박사가 그 헤일메리호에 탑승하게 되지만 그건 나중에 일이고 그 그레이스 박사는 헤일메리호를 출발시키는 프로젝트를 이제 총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가기 전에 이 3명의 승조원한테 어떻게 죽을래요? 하고 방법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사람은 질소. 왜냐면 질소가 제일 고통없이 죽는데요. 그래서 질소를 오케이 가득 채워주고 그 다음에 한 일루키나라는 러시아 여성은 자기는 너무 모범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코카인 있죠. 마약을 넣어줘라. 그거 이제 여기다 취해서 가겠다. 그 다음에 대장이 야오라는 이제 중국인인데 이제 중국산 총을 넣어줘라. 너무 이제 대장님다운 얘기를 하는데 2명의 그 죽음이 실패로 끝났을 때 내가 죽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헤일메리호를 태우고 편도로 파견하고 승조원이 코마 상태로 탑승을 해요. 왜 코마 상태로 탑승하냐면은 3명의 사람이 12년을 같이 있으면 서로 살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코마 상태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레이스 박사님이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제3의 승조원이 돼요. 정말 나는 인류를 구하는 이 일에 내가 아무리 적임자라고 그래도 가기 싫다고 이건 죽으러 가는 거니까 당연히 가기 싫다고 하는 그레이스 박사를 진짜 강제로 마취를 시켜가지고 태우거든요. 근데 왜 제3의 승조원이 되냐면은 아스트로파지 실험을 하다가 폭파해가지고 사망을 하게 되죠. 그레이스 박사는 이제 코마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코마 저항력이 또 뭐냐면 사람 혼수 상태 시간이 길어지면은 이제 사망한다고 해요. 근데 그런 저항력을 가진 유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레이스 박사는 사실 이 프로젝트 헤일메리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코마 저항력이 있고, 근데 물론 다른 또 예비 후보들이 있었죠. 근데 그 출발 3일 전에 대원 한 명이 죽는 거예요. 그럼 3일 만에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레이스 박사밖에 없죠. 타고 갑니다. 근데 이게 우주선이
우주선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우주선을 우리가 화면에서만 보니까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10만 킬로그램짜리 우주선을 타우세티로 보내는데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리원전 하나가 1기가인데 그 8기가와트 에너지 생산의 원자로를 200만 년 동안 가동해야 되는 그 에너지가 필요한데 아스트로파지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먹으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에너지원을 쓸 수 있는 이제 뭐 그런 외계 생물체입니다. 이제 출발을 했고 그 영화랑 소설은 그렇게 해서 13년 후에 코마 상태에서 그레이스 박사가 깨어나고 시작하죠. 근데 참 얄궂게도 깨어났는데 그렇게 결의에 차서 자살이 확정된 인물을 지원했던 2명의 승조원을 코마 상태에서 죽어 있었고 자기만 살아나 있었던 거죠. 눈 떠보니 여기가 어디야 막 이랬는데 점점 기억이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현재 우주선의 모습과 과거에 그때 이랬었지. 그래서 현재와 과거가 이렇게 교차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언제 혼자 있는 거죠. 우주에서 혼자 있고 내가 왜 왔는지도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뭔가 주변을 관찰하고 있는데 하나 어떤 빨간 점 하나를 발견해요. 그 빨간 점 자체가 그냥 블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빨간 점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게 우주선이었던 거예요. 또 다른 우주선.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블립 A라고 이름을 짓고 그 우주선을 이제 관찰하고 알고 봤더니 거기에 외계인이 또 있는 거죠. 루키라는 외계인을 만나게 되고 거기랑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우주 안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계에서도 타우메바로 그 우주선을 보낸 거고, 그다음에 루키가 살고 있는 그 항성계에서도 우주선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만난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되게 흥미진진한데 이제 어떻게 교류를 하느냐. 처음에 그 시도를 하게 되잖아요. 뭘 자꾸 던지고 뭘 툭툭 때리고. 근데 결국에 루키가 화음을 이용을 한다. 주파수 음역대를 소리로 번역해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뭐로 표현을 했냐 하면은 여기 둘이 합이 되게 잘 맞았던 게 헤일 메리홀 탑스에 있는 그 그레이스 박사는 이제 본인 자체가 과학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우주선에 당시 지구에 있는 모든 과학적이고 어떤 지식이 다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파수 음역을 어떻게 소리로 번역해 그냥 자료 찾아가지고 활용을 하면 돼요. 프로그램 찾아서 활용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 로키는 외계인은 지구만큼의 그런 과학적 지식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1950년대 수준의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대신에 로키가 손이 5개거든요. 그러니까 뛰어난 엔지니어. 그래서 그레이스 박사가 표현하기에 자기는 과학자고 루키는 1950년대 지구로 치면 1950년대 최고의 엔지니어인 거죠. 그래서 그레이스 박사가 이거 뭐 필요한데 그럼 딱딱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고요. 둘이 공동의 임무를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루키가 도대체 왜 여기 있는 건지 좀 이따가 또. 그래서 어쨌든 둘이는 타우세티계에서 아스트로파지, 그러니까 아까 그 타우세티계에 오는 이유가 여기는 아스트로파지가 없지? 아스트로파지를 먹어치우는 천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포획해가지고 개량을 해서 또 이제 변종을 잘 만들어가지고 지구로 돌아오는 게 이제 한 3분의 2쯤 돼요. 잘 가겠구나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잘 가게 됩니다. 여기서 되게 해피하게 끝나는 게 나 다 했어 지구로 가. 근데 마침 그레이스 박사는 지구로 가는 연료가 없었잖아요. 원료 자체가 돌아오는 것만 갖고 있었으니까. 근데 로키가 아스트로파지 연료가 되게 많은 거예요. 내 거 나눠줄게. 나 좀 늦게 가면 돼. 그래서 이렇게 나눠받고 이제 잘 가면서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세 번째 오는 게 그레이스가 이제 지구를 행복하게 가다가 보니까 자기 있는 타우메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제노나이트라고 이제 밀폐된 벽 안을 탈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죠.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결론을 내리자. 그래서 사전에 어차피 내가 돌아가려고 생각한 건 아니었고 우리의 그 연구 성과는 여기 비틀즈라고 이제 무인 우주선에다 태워서 보내기로 했는데 그걸 이용을 해요. 그래서 연구 성과는 무인 우주선에 태워서 보내놓고 나는 지구로 가는 거 말고 내 친구 루키를 구하러 갔다. 루키를 구하러 가서 루키를 구해주고 그 결론은 로키의 행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여기 조금 있다가 되게 마지막 피하게 끝나요. 그래서
이제 로키 행성에 가서 살게 되고, 근데 사실 환경이 되게 다르거든요. 환경이 다르지만 어쨌든 과학기술이 있는 데니까는 그레이스 박사가 살기 좋은 환경은 지구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이제 지구에서 했던 것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살고, 이제 인상적인 게 그러니까 로키와 이 인간은 이제 먹는 것도 다르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 최대한 사람이 먹을 수 있게 주는데 못 먹고 아쉬웠던 게 이제 고기였거든요. 단백질을 못 먹었었는데 그 기술을 해서 거기서 개발해서 자기의 세포를, 그러니까 그레이스 박사가 자기의 세포를 증식을 해서 그걸 자기가 먹을 수 있게 돼요. 요즘은 배양육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이제 뭐 고기도 먹고 잘 살고, 이제 마지막에 지구로 갈 것 같으면서 이렇게 끝나요. 너 지구로 보내줄 때 이러면 되게 끝이 납니다. 여기 제가 행복이라고 적어놓은 게, 둘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표시를 할 때 나중에는 이제 로키라는 외계인이 지구 말을 이제 배워서 하게 됐는데 문장을 잘 만들어서 하지는 못하고 그냥 행복해 이런 걸 행복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이렇게 잘 끝나게 됩니다. 이런 정도의 얘기고요. 등장인물들로 좀 해도 제가 지구인이랑 외계인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외계 존재. 그레이스 박사. 그레이스 박사는 이제 중학교 과학교사였고, 헤일 메리호에 있는 모든 지구의 과학 지식을 로키에게 건네줘요. 그러니까 그 로키가 사는 별에서도 이제 과학기술이 한층 더 발전을 하겠죠. 로키는 그 에이리디안 성계, 그러니까 우리 같은 뭐 태양계 같은 또 다른 성계에서 온 외계 생명체인데, 이들이 그 23명이 함께 우주선 탔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23명이 우주선을 태워서 보낼 수 있는 기술력, 이런 게 어마어마한 거죠. 왜냐면 그 지구에선 3명밖에 못 태웠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했지만 다 죽고 1명만 남았어요. 왜 죽었는지는 여기에 나오고, 그다음에 그 라이나트 스트라트 박사는 되게 인상적인 능력이 다국어 능통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취합을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야오와 일루키나가 나오면서 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제 야오는 중국인이고 일루키나 러시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헤일메리 프로젝트에는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인간에게 코마 저항 유전자가 있다. 이 얘기는 또 태국의 회사에서 했던 연구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국적의 나라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서로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계 생명체. 그러니까 이거 그냥 에리디안이라고 로키의 종족인데 에리드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에 책에 표현된 묘사는 레브라드 정도 크기, 그러니까 사람 허리 정도 오겠죠. 그 등딱지처럼 보이는 중심부에 다리 두께가 뻗어나와 있어요. 그 등딱지는 오각형, 가로 18인치. 이거는 2.5 곱하기 2.5 정도 하면은 50 정도 되나? 손 5개. 옷도 있어요. 그 다음에 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초음파로 주변을 인식을 합니다. 근데 그 초음파가 어느 정도까지 인식을 하냐면 저 문이 지금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어두웠을 때 난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깜깜할 때 그레이스 박사는 어디 뭐가 있는지 안 보이는데 로키는 다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름이 왜 로키냐면 이제 바위처럼 생겨가지고 지어준 거죠, 그레이스가. 그리고 이 지역은 대기압이 지구의 29배에 달하고 온도가 섭씨 200도가 넘는데요. 중력은 지구의 2배가 되죠. 그러니까 그레이스 박사가 여기 가서 살 수는 없고 살 수 있게 돔을 만들어줘요. 지구 환경과 같은 대로.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재밌는데, 그 그레이스 박사가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너네는 뭐 어떻게 수명이 몇 년이야? 수명은 한 500~600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 지구보다 오래 살고, 너네는 결혼 어떻게 뭐해? 그러니까 약간 자웅동체더라고요. 파트너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애하는 파트너도 있고, 근데 너넨 뭘 먹어? 이랬는데 굉장히 좀 되게 거북해하는 거예요. 뭘 먹어? 너네 뭐 먹는지 궁금해. 너 먹는 거 내가 봐도 돼? 근데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봤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 너가 보여달라니까 내가 먹는 걸 너한테 보여줄게. 알고 봤더니 배설을 하면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내가 너 똥 싸는 거 보고 싶은데 괜찮아? 좀 이런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국 인간이랑 좀 그 느낌이 다른.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우리는 산소를 들이마시는데 에이리디언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혈액은 이제 수은이 물속에 있다는 거죠. 되게 다른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되게 신기해하는 게 우린 어떻게 비슷한 수준의 과학 지식이 있지? 그거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잠을 잘 때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거든요. 잠은 한 20분, 30분 잠깐씩 자는데 항상 잘 때마다 너 지켜봐줘. 근데 그래서 그레이스 박사가 잘 때도 옆에서 지켜봐 주는데 사람은 한 7, 8시간 자야 되죠. 근데 그렇지만 이제 에리디언은 또 수명이 기니까 기꺼이 또 지켜봐 주는 것 같아요. 아, 그 다음에 방사선에 아까 그 23명이 우주를 타고 왔는데 다 죽고 로키만 살아남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우주 방사선 때문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지구의 과학은 방사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쪽은 워낙에 그 로키가 사는 행성의 대기가 워낙에 두꺼워서 우주 방사선이 아예 침투가 안 되는 상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냥 처음으로 저기도 급하니까 우주 환경이 어떤지 전혀 뭐 연구할 틈이 없이 급하니까 그냥 일단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우주로 나왔는데 방사능에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이 로키만 운 좋게 아스트로파지가 방사능을 막아주는데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살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기술 수준을 보면은 여기는 50년대 과학 기술이어서 뭐 상대성 이런 컴퓨터 방사능 이런 건 모르지만 이 신소재공, 그러니까 제노나이트라고 하는 엄청 단단한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그런 또 기술적인 면에서 서로 다른 또 발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스트로파즈. 아스트로파즈는 아까 그 타우메바선을 이제 거기서 우리의 이제 원흉인 거죠. 지금 태양빛을 이제 잡아먹는 그 원흉은 그레이스 박사가 얘가 어떤 물질이 아니라 생명체라는 걸 알아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레이스 박사가 명명을 해줍니다. 막 또 고대 그리스 이런 거 떠올리죠. 아스트로, 별, 플러스 바이러스, 박테리오파지, 그래서 아스트로파지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요. 여기는 이제 빛을 추진력으로 사용을 합니다. 태양을 엄청 먹어대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금성을 번식처로 해서 태양 에너지 흡수해서 지구의 빙하기를 유발했던 존재입니다. 타우메바는 아까 아스트로파지를 먹는 타우 세티에서 온 아메바, 그래서 타우메바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스트로파지를 먹고 여긴 이제 그레이스랑 로키가 질소에 약한 존재였는데 질소 저항력을 갖추도록 강제 진화시켰어요. 아까 그 생존 3명 중에 처음에 죽은 두바이스였나? 처음에 죽은 사람이 자기는 자살하는 방법으로 질소를 이용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 덕분에 우주선에 질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할 수 있었죠. 뭔가 이렇게 약간 우연으로. 그리고 뭔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그렇게 상황이 잘 우연히 맞아가지고 결론은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하고 더 자세한 얘기는 뭐 책을 읽어보시거나 뭐 과학기술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은 이제 유튜브를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요거를 좀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얘기를 뭐 해줄 또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SF를 좋아하시나요? SF를 나는 좀 자주 읽는다 하시는 분 계세요? 어릴 때. 윤재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한다. 이거 과학. 많이 아니에요. 아니 뭐 그렇게 안 읽었던 거. 근데 우리가 읽었어요. 클라라 태양도 이제 말하자면 SF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한 최근 몇 년에 SF를 꽤 여러 번 많이 읽었어요. 뭐가 되게 흥미로웠냐면은 그 상상. 그러니까 미래 어떻게 될까? 그런 걸 되게 어쨌든 과학적인 근거를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무한 상상력이 되게 흥미로웠고, 여기도 보면 책에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이건 이제 현재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건데 그 3명의 승조원이 다 코마 상태에서 우주선을 타잖아요. 그럼 그 승조원 누가 돌봐줘요? 로봇이 돌봐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때 되면은 진짜 때 되면 기저귀 갈아주고 때 되면 식사 넣어주고 그런 걸 다 로봇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지금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병원에 가면은 병원의 매뉴얼이랑 이제 개인의 상태랑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아빠 요새 이제 좀 아파서 입원해가지고 많이 느끼는데 의사는 지금 밥 먹으면 안 됩니다. 막 그랬는데 곧 죽을 겁니다. 막 이랬는데 막 드시고 싶어 해서 드시니까는 또 살아나고 막 그런 이제 그런 과정이 이 앞에도 나오죠.
그리고 또 SF가 재밌는 게 페미니즘이나 생태주의랑 결합된 소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김추업 작가가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만 이제 거기는 되게 좀 자연스럽게 뭐 여성 과학자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그런 데서부터가 좀 이렇게 상상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천선란 작가 그 청개의 바람. 청개의 파랑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또 뭐죠? 경마가 나오죠. 경마가 나오는데 그 경마할 때 기수들은 몸이 작잖아요. 작아야지 이제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사람이 작게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는 인공지능 로봇을 기술을 써요. 그래서 근데 인공지능이다 보니 이 생각과 감정이 있어서 이제 인간과 교류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 책에서도 자신의 살을 배양한 고기를 먹는 그레이스, 왜 그 동물권 운동을 하는 사람, 이제 동물권 운동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을 이제 먹는 거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콩으로 된 고기, 그다음에 배양육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 배양육도 결국에는 어디 동물에서 다른 동물에서 온 거잖아요. 그냥 내 살을 배양해서 먹는 경우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되게 들었고. 그 다음에 아까 로키가 자웅동체예요. 이게 생명체가. 근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남성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름도 로키라고 좀 강한 이름이고, 그래서 결국엔 이제 영화 자체가 이제 남성 둘의 버디 무비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에디리안의 이름을 이제 울퉁불퉁해서 그레이스가 로키라고 지어줬는데, 그냥 브라운 이런 정도로 좀 했으면 또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김탁한 작가는 다 아시는 작가잖아요. 정재승 작가는 그 과학자. 이 사람에서 이거는 옛날에 제가 아마 처음으로 읽은 그런 SF 소설인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흥미를 가지게 됐어요. 왜냐면은 2040년부터 미래를 상상하게 되는 거죠. 이 책에 나온 걸 잠깐 인용을 하면은 이제 2040년에 이제 국가랑 민족이라는 개념이 많이 사라질 거다라고 예측을 했고, 로봇 아직 이제 AI 나오기 전인데 가상 로봇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예측을 한 거죠. 그 다음에 혈연 지연이 붕괴될 거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거. 2040년이 돼도 그 부동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구나. 이제 이런 얘기. 네. 그 다음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자는 보편적인 리듬을 따르는 인간이 급속하게 줄어들었다. 자잘한 일들을 로봇이 맡고 인간은 시간 단위가 아니라 업무 단위로 하루를 보냈다. 이럴 수 있다. 이제 이런 상상들을 SF를 읽으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책은 굉장히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문제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기계몸으로 대체되는 인간들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됐었어요. 응급 환자의 70%가 기계몸으로 대체되는 수술을 시도하면 반드시 본인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했다. 그래서 미래에는 우리가 이제 사이보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말하면은 많이 임플란트 몇 개 있으시잖아요. 인공물이잖아요. 그다음에 보청기, 그렇게 눈에 인공 각막 수술하면 그런 거 기본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게 더 심해지면은 나중에는 이제 팔, 다리 이런 거가 많이 대체가 되면서 미래에 70% 이상이 기계몸이 되면은 이제 시민권을 안 주게 될 거다. 지금까지 한 얘기는 이제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에 나온 미래에 대한 상상인데, 이런 식으로 SF를 읽으면서 좀 미래를 이제 상상을 하게 되는 게 제일 저는 흥미있는 요소인데요. 그래서 그걸 찾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변할 텐데 변하지 않는 건 뭘까? 그러니까 이 책에도 온갖 그런 과학기술에 집중이 된 거잖아요. 우주선이 등장하고 외계인을 만나고 온갖 과학기술을 집중해서 사용하지만 우정? 이런 거. 로키를 위해서, 사실 제가 생략한 얘기 중에 그레이스가 죽을 뻔할 때 로키가 구해주고, 또 로키가 집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로키가 기꺼이 아까 그 얘기를 했죠. 자신의 집에 돌아가는 속도를 늦추면서 그레이스한테 로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료를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그레이스는 집으로 잘 가는 길에 로키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집에 가는 거 포기하고 로키를 도우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정들은 되게 변하지 않는 거가. 그래서 뭔가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많은 것이 달라지면서
그 와중에 그럼 변하지 않는 건 뭘까? 인간 고유의 다움, 인간의 본질이라 여기는 건 뭘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청계의 사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기수와 인간의 우정, 클라라와 태양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사이 사귐이나 우정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것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인간을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뭐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게 첫 번째 얘기 주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되게 이 책이 되게 좀 의미가 있었던 게 위기 상황에서 같이 협력해서 구해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막연하게 그냥 공상과학 영화에서 영웅들이 이렇게 협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국가 체계가 있잖아요. 유엔이라는 국가 체계에서 협력 단위를 만들고 딱 그 전권대사를 만들어 놓고 스트라트라는 전권대사를 만들어 놓고 똘똘 뭉쳐가지고 위기를 극복해 가잖아요. 그 모습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일반적으로 SF라고 하는 거는 이제 디스토피아 망한 다음에 그 아포칼립스라고도 하잖아요. 그 망한 다음에 세계를 그리는데 또는 이제 망하기 직전에 우리가 살아가기 직전이지. 근데 그게 어떤 이제 유력한 그게 영웅이 등장하거나 뭐가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지구인들이 국가 단위로 협력을 해가지고 이루어내는 그런 변화가 좀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재미있었던 게 우주선에 연필이 있는 게 연필이 있고 망치가 있고 시계가 있고 줄자가 있는 게 좀 되게 재밌었어요. 예. 그 뭔가 그 첨단 과학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아날로그. 그래서 아날로그는 뭘까? 아날로그의 장점은 뭘까? 첨단 과학의 시대에도 사라지지 않을 물건은 뭘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에 그런 얘기했거든요. 저희 사무실에 요즘에 다 그거 자동문이잖아요. 그다 어느 날 문득 여기 전기가 나가면 문이 안 열리는 거네. 저는 불나고 전기가 나가면 최악인 거잖아요. 그 후쿠시마 원자로가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쓰나미로 정전이 되면서 보호 체계가 작동이 안 돼서 또 아날로그 어떤 거 첨단의 시대 아날로그가 가진 장점이 뭘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의사소통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처음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요즘 한국 사람이랑 중국 사람이랑 그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의사소통이 시작해서 사전이라는 게 만들어졌을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종족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인과 외계인이 만나서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의사소통은 언어가 과연 전부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AI 시대에 언어 구사 능력이 제일 중요해지는 거 맞죠? 질문할 때 이제 말로 논리적으로 잘 적어야지 좋은 답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언어 이외의 의사소통 수단이 나오죠. 일단 과학을 가지고 처음에 둘이 교류를 할 때 로키가 동그라미 몇 개를 줘요. 이게 이제 분자였던 거죠. 분자 구조를 가지고 이게 뭐다, 이게 뭐 산소다, 뭐 제노나이트다, 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의사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몸짓, 그리고 초음파, 여긴 또 화음이 로키는 이제 화음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로키는 시각 이외의 인지수단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빛의 속도를 갈 수 없다면은 이제 객체 언어라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언어가 전부는 아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언어 위주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거에다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은 어떤 장애인 같은 대표적으로 사람 안에서 보자면 그들의 이제 언어 소통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에는 이제 장애인, 그 다음에 동물, 그들 이제 다양한 존재들끼리 의사소통이 중요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간 언어 중심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는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과연 뭘까? 지금 우리가 전 지구에게 닥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기후변화인 거잖아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영진쌤 한번 읽어주세요. 전 세계 인류의 절반이 죽을 것이라는 르클레르의 추산치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자원을 공유하고 식량을 배급하기 위해 협력하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미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군사력을
군사력 갖춘 나라가 인구 절반이 굶어 죽어가는데 손 놓고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전성기에도 기근에 시달릴까 말까한 인민 14억 명으로 이루어진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이런 나라들이 군사적으로 약한 이웃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둘까요? 예,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고대의 대부분 전쟁이 일어났던 것 같은 이유, 즉 식량 때문에 말이죠. 종교든 명예든 뭐든 핑계가 있었지만 진짜 문제는 항상 식량이었지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신장이 되게 중요한 건데 어쨌거나 영화에서는 근데 이런 얘기는 또 해놓고 근데 협력을 해서 문제를 잘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근으로 인한 추락의 시나리오가 뭘까? 그냥 식량 전쟁이 이게 날 거다라고 예측을 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떠올랐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승조원을 모집하는 공고를 내죠.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면은 다 편도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지 못합니다.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갈 수 없고 또 과학기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코마 상태 13년간 코마 상태로 가는데 그 코마 상태에서도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코마 저항력을 가진 유전자 검사를 하고 전 세계 인류를 사람 모집하는데 막 1000명 이상 이렇게 지원을 하거든요.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진짜 완전히 어떻게 보면 판타지고 해피 판타지라는 뭐 생각도 들었던 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죠. 경화쌤이 한번 우리가 파란색 글씨축 이거 보이시나요? 우리가 보면 네네. 우리가 27년을 버틸 수 있게 해줄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난 인류의 절반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그 아까 스트라트 그 여성의 말이에요. 야호 사령관은 공모 순조원들을 불러보았다. 내가 마지막으로 죽을 겁니다. 두 분의 방법이 뭔가 잘못된다면 내가 무기를 들고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자기 희생 본능은 종 전체가 지속될 가능성을 높여줘. 노은 에리디언이 다른 일을 위해 거의 죽지는 않아. 나는 피득거린다. 인간들도 그래. 너랑 나는 좋은 사람. 이렇게가 말한다. 그러게. 나는 미소 짓는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얘기는 어쨌든 그 임무에 참여한 사람들이 가진 책임감 이걸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아가지고 다들 정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그 우주선의 자살이 확정된 임무를 가지고 참여한 사람들은 어쨌든 그런 책임감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또 그레이스 박사도 처음부터 여기 참여하고 싶지 않아 했거든요. 그래서 싫어 이러다가 이제 강제로 마취가 돼가지고 태워질 정도였는데 이제 점점 이제 각성이라고 그러죠. 그 영화에서 나오는 각성, 주인공의 각성. 내가 할 일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또 가볍게 되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루키랑 우리는 좋은 사람이야 뭐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생각도 얼마나 희생할 수 있, 나를 희생할 수 있을까 뭐지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 또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를 해서 자유롭게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